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인 이른바 이 신자유주의 물결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한 1, 2년 정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좋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올해 말고 한 내년 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살전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3년 첫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소박한 시민들의 바람이 될 텐데요. 그러나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부동산 시장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전세가 폭등,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설전 이 시간에는 그래서 주택 경기 2013년 상반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정란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의 김규정 부동산 팀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토론 설전 이 시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세가가 치솟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매매가는 추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나와주신 분들 의견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치솟는 전세가, 추락하는 매매가 원인을 좀 짚어주신다면은 먼저 고 원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해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된 것인데요. 우선 매매 가격은 이제 계속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또 전세 가격은 급등 내지 폭등에 가까운 현상을 보였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세계 실물 경기가 좀 둔화되어서 여기에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부분도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면 기대 심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주택의 수요가 소위 매입 수요에서 자가 수요에서 전월세 수요로 많이 좀 전환된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 정부의 이제 보금자리 정책의 이 부분도 좀 왜곡을 가져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에서 이제 저렴한 주택을 공공에서 많이 하니까 이걸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이제 당첨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계속 전세로 좀 눌러앉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기의 부분도 있고 또 심리적인 이런 부분, 위축된 부분도 있고 또 정책이 또 특히 여기 또 시장을 좀 왜곡시킨 부분도 있고, 특히 월세보다 전세가 또 많이 올랐던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월세를 내놓는 게 임대료 수익 면에서 좀 유리하단 말이죠. 이런 점들도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민간의 주택 시장이 이제 위축되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고 네. 2, 3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런 주택들은 공급도 줄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수급의 불균형,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오히려 주택 가격은 떨어뜨리고 전세는 폭등시키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합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첨가해 주실 내용이라든지 또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함께 좀 해주시죠.
조 교수님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뭐 우리 고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시간의 폭을 좀 넓혀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대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 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주택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발생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한 40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대량 공급 중심이었습니다. 뭐 그 결과 많은 그 효과가 있죠. 이를테면 주택 보급률이 바야흐로 이제 100%를 넘어서고 뭐 하는 등등. 그래서 이게 최근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 다시 말해 임대주택 수요로 넘어가는 것은 과거에 그냥 전세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당히 이제 주택 시장 자체 구조적인 어떤 건 변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해줘도 이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매매주택, 소유주택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인구학적 특성이라든가 사회적 구조적 특성 등 때문에 아주 극히가 이렇게 약화되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매매로부터 소유로부터 이제 자가주택에 사는 그스로의 어떤 선호도가 급격하게 이제 그 변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했더라면 또 많은 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MB 정부의 주택 정책은 물론 이제 전월세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매매 공급 중심의 정책의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그 전세 보증금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전세 대출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세금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을 뿐이지 전세 문제 해결은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우리 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 플러스 최근에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전환하는데 그 전환의 제반의 조건들이 매매로부터 이제 그 임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난 주요한 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구조적 변화를 짚어주셨고요. 또 김준환 교수께서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한 가지가 한국의 주택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주택 시장은 매매 차익 실현이라는 데 중점을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하락할 때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오히려 다른 세계 여러 나라 국가보다도 가장 취약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주택 가격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전세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많은 그런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전세 가격을 올리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임대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유자 중심, 그러니까 집주인 중심의 우리 지금 임대시장 구조에서는 집주인이 집값을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세입자는 올려주지 않고는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결국은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런 손실분에 대해서 전세 가격으로 이렇게 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팀장님 보태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여기 이제 세 분 말씀해주신 그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는 수요들이 집중되고 소위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집값 하락 부분에서 좀 수요 공급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시장의 주택 수요 시장을 보면 은퇴하는 중장년층들이 집을 점점 이제 처분을 원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집을 뭔가 예전에 저희 30, 40대 이제 자녀가 생기고 가구를 이루면서 집을 사야 했던 그런 가구들이 생각보다는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수요 자체가 굉장히 축소돼 있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이제 중장년층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진 큰 주택은 작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적지 않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민간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기타 주택의 인허가량이라든가 준공량 등은 사실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2012년에 소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나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도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수요에 보다 공급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자면 뭐 세종시라던가 뭐 지방의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기관이나 인구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동해 가면서 수도권 쪽에서는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나 위축이 계속 우려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 집값이 계속 하락될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전월세 시장에 몰리는 젊은 층 이런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집이라는 것이 주거의 개념보다 그동안 뭐 소유로서 재산 가치로서 많이 이용되고 또 그런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 상반기 주택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볼 텐데 먼저 전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전세가가 참 많이 올랐었고요. 매매가의 한 60% 정도 오르고 나서는 매매가가 다시 그 매매로 전환되는 그러한 그 패턴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번에 이토록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 그와 같은 패턴과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시장의 특징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실소유자의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세는 뭐 투기 수요가 없죠. 네, 이제 거품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전세 시장 내에서의 이제 전세냐 자가주택이냐 여기에 이제 쏠림 현상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나면 전세 가격은 좀 많이 오르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면 보통 전세 가격이 이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 보면 전세가 먼저 상승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고요. 네. 뒤이어서 이제 전세 수요가 소위 이제 매입 수요로 자가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 맨 처음에 전세 상승 좀 지나고 나면 매매 상승, 동반 상승. 그러나 하락할 때는 또 같이 내려앉는 그런 사이클들도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 가격이 지난 3, 4년간 수도권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서울은 55%까지 이르렀어요. 매매 대비.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뭐 63이지만 경기도 같은 건 58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 이제 보통 우리가 50%에서 60% 정도 이르면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인데 앞서 이제 조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또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집값이 더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런 불안 심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 기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MB 정부 때 내내 유지가 되었던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과도하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심리를 좀 억누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MB정부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가 급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 구매력이 있어야 주택은 매수를 할 텐데 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그 주택의 구매력이 뭐 요즘은 금리가 내립니다만 사실은 작년까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금리가 계속 올랐거든요. 이렇게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또 주택금융을 강화하고 또 실제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과거의 아까 패턴 10년 전의 패턴과 지금이 이제 같느냐 이런 교수님께서 그 질문하셨는데 비슷한 현상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은 주택 가격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것 같아요. 저의 개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증가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지금 억제되어 있는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입 수요로의 전환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보인다는 해석일 것 같고요. 조 교수님. 뭐 우리 김 교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제도입니다.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임대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미래 언젠가는 집을 사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 수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목까지 차면 밀려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전세를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라는 그런 판단을 쓰면 대가득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전환이 지금 과거만큼 매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사야 할 필요성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달라져 있거나 변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20대, 30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최근의 결과를 보면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집을 사겠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40% 이상이 됐습니다만 올해 한 조사에서는 10% 중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집을 살 필요성이 이제 없다는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비용뿐만 아니라 가구가 소형화되거나 혹은 뭐 1인 가구가 되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이런 필요성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던 요인이 이게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집을 사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월급의 상당한 부분을 원리금을 갚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면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모르는데 그 어느 곳도 지금 쉽게 그런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조건이 전세금이 올라도 집을 사지 못하는, 그래서 전세 시장에 머무른 이런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이 전세 시장과 이 매매 시장이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이 메커니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과학적, 사회적인 어떤 시장적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은 최소한도 상당할 정도로 그 관계가 느슨해져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상당할 정도로 관계가 깨지고 전세를 넘어가더라도 전세 형태가 많이 이제 달라지는, 예컨대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면 물론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시장의 어떤 이자율을 반영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여러 가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정이 동시에 있으면서 아마 전세 수요가 계속 아마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정체하는 지역 두 부류로 나누면, 정체하는 지역은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방도시 같은 경우 80% 육박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그게 매매로 연결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세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이런 가장 최고의 수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집이 부족하다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자가주택 보유율을 보면은 한국이 이제 최근에 보면 한 60% 정도까지 육박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40% 초반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집을 구입을 해서 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좀 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결국은 순환되는 구조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더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창출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구매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예. 일본과 비슷하게. 뭐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 이제 동의가 되는 내용이고요. 뭐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젊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뭐 중소형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할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인 매매 가격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3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좀 절대적인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침체기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매매 전환을 쉽게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저금리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이제 전세 가격 부담이 너무 커진 분들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매매 전환이 과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반전세라던가 보증보 월세 시장의 확대, 이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확립이나 지원 대책이나 시장의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은 좀 보자면 이 전세에서 매매 전환이 활성화되면서 주택 부동산 경기를 이제
뭐 살리는 이런 부분만 또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세제도의 이제 규모나 자금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또 이 많은 분들이 전세금의 일부를 더해서 매매로 갈 경우에 또 그 일종의 부채라고 생각되는 집주인들이 내줘야 하는 전세금에 대한 부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포괄적으로 생각이 돼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 뭐 통계적인 그 수치를 하나 제가 덧붙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5년부터 10년 사이에 그 공식 통계입니다. 의하면 이른바 주택 그 보급률은 집을 갖고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 주택 수 대비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되나요? 어쨌든 이 주택 보급률은 2005년에 93.7%에서 2010년 이제 마지막 통계인데요. 그때 97%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7% 주택이 더 늘었는데 서울 지역이 예. 주택을 보유한 사람 퍼센테이지는 50.4%에서 51.3% 0.9% 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급 해줘도 이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전국에 비해서 한 10% 낮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근자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월세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집이 안 팔리고 또 집 파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새로 놓고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15%가 한 15% 16%가 차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다 합치면 서울 전체 가구 중에서 한 줄잡아 한 60%는 차가 있으면 산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거기 사는 것이 다 편하다 보거나 혹은 지금 매매주택을 사기에는 이 부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금 전월세의 어떤 그런 형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왜냐하면 세 분의 말씀 이제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아까 패턴 교수님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MC께서 저는 사실은 올해 정도는 이제 아까 그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좀 전환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조금 약간 세 분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긍정적인 견해로. 그렇죠. 저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금력이 있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지금 조 교수님 말씀대로 절반은 무주택자지만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43만 가구 정도는 주택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큰 문제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투자 심리, 그러니까 구매 심리가 극도로 지금 불안합니다. 위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연 살아날까 말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또 그러한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뭐 이 거시경제의 그 불안 요인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따 이제 얘기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도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제 좀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좀 뭐 그게 많은 본격적인 유입이라고는 볼 수 없어도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꽤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뭐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취득세라든지 세금 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언제든지 하반기 이후에는 그런 수요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회복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가 상승이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잠시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 최근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우스푸어 문제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하우스푸어가 증대하고 이것이 일본에서 경험했던 일본식 버블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본 그 부동산 시장 잘 아시는 김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예,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일본 부동산 버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도 일본처럼 이렇게 버블 붕괴가 돼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일본은 이게 부동산 버블이 일단 상업용 부동산이 일단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기업용 부동산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 가격 하락폭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임대 수익, 임대료 수준은
고가 대비로 해서 10에서 20% 사이에서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안지 않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집을 계속 보유를 해도 일정 부분의 수익률은 유지가 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주거용 부동산이 가격이 좀 폭락 조짐이 있어서 버블 붕괴가 된다,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좀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는 86년부터 가격이 폭등할 때 한 해 25%에서 30% 정도, 6대 도시 같은 경우 평균입니다. 전형도 평균 지가가 한 해 25%에서 30% 급등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락할 때는 91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15% 평균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고 가격이 비싼 지역은 한 해 30%까지 하락했던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10년간도 5에서 8% 정도 매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부동산 버블에서 붕괴가 되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왔던 시장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최근 몇 년간 가격 하락 폭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2007년, 8년도에 구입하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큰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너무 이렇게 한국 시장이 일본처럼 버블이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굉장히 좀 공포에 떠는 이런 발상은 좀 전문가분들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공감인데요. 최근에 그 연구 보고서에 하면 일본식 건축 붕괴가 이제 나타나면 가격을 36% 떨어진다는 이제 계산하에서 하면 주택담보대출자의 한 60%가 이제 깡통 주택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6%가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졌다 합니다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땅값도 안 오는 것 같은데도 작년에 올랐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과 이제 물적 토대가 많이 다르고요. 저는 가장 일본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이제 급부 붕괴가 일어날 때 이제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막 제로가 되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2~3%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TV 규제 같은 것도 여전히 금융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고, 등해서 가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승 폭에 비해서 떨어진 폭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것,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가격 붕괴, 일본식 버블 붕괴 같은 것은 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가격이 조금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잠깐 한 말씀 올릴까요? 아니면 우리 김 팀장님. 항상 제가 먼저 해서 그렇네요. 네, 우선 두 교수님 말씀에 이제 기본적인 거 뭐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주택 보금, 일본과 이제 한국을 따질 때 아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또 여러 가지 물적 토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주택은 기본의 그 수급 구조 자체가 일본과 이렇게 비교해서 앞으로 이제 집값이 급락할 것이다. 뭐 거품 붕괴론 하는 것은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품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는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사실은 일본이 이제 집값의 정점이 91년에 정점이 왔었거든요. 근데 인구의 정점은 이제 2005년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의 정점을 2030년, 지금 통계청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 수는 한 2035년에서 40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인구와 부동산과의 관계, 집값과의 관계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인구의 우리는 앞으로 좀 증가 요인이 미미하지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주택 보급률을 보아도 앞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로 굉장히 낮은, 아직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급의 측면에서 적정한 주택 보급률을 한 105 정도 보는 거거든요. 5% 정도는 있어야, 공실률이 있어야 이게 시장에 이제 집값의 안정을 가져온다 보는 것인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좀 낮은, 실제로 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이렇게 좀 살펴보아도 일본의 한 3분의 2 수준입니다. 서울은 한 350
가구 정도 이렇게 되고 일본이 한 5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한 집에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도 맞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무엇보다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LTV나 DTI 규제가 없는 바람에 장기 모기지론 이런 것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주택금융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집값의 거의 90%까지 대출을 해준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지난 참여정부 때 보면 이제 LTV라든지 DTI 규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거 가계부채, 뭐 하우스푸어 문제도 우리도 좀 심각합니다만 아직은 집값의 이런 하락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일본식의 거품 붕괴 이런 것들은 임박한 것도 아니고 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뭐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인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에 관련한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먼저 김규정 팀장님 얘기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 하우스푸어 문제가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거론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다 싶을 만큼 이제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주요 후보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나 제도들을 말씀하셨었죠. 근데 지금 일단 이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보면은 이제 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이제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경매 유예 조치를 통해서 이제 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처분하게 집이 넘어가게 된 경매에 넘어가게 된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또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실효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이제 원래 정서가 일부 지분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다던가 신탁 상태가 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서 소비자들이 활용을 하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빨리 사회적인 또 시장 전체에 이제 좀 동의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빨리 시스템으로 정착해서 이제 알려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미 좀 인수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지분 매각 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재정을 마련해서 좀 준비하는 것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분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어떻게 준비가 돼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저금리 상황이 좀 유지되는 것이 좀 이런 가격 하락에 대출 부담이 커진 이런 실제 소유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된 후에 기존 개별 각 은행권에 이제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의 이자 부담들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면서 사실은 좀 처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도 조금 버텨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지원을 얻게 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도 좀 조사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언론을 통한 이런 불안감 조장도 조금 더 자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정도에 나왔던 통계인가요? 금융당국 쪽에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더라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가구 숫자가 사실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숫자가 한 19만 가구 정도였던 것으로 기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시의 전체 가구 수 1000만 이걸 생각해 볼 때 19만 가구가 모두 이렇게 투매 현상을 보인다고 해도 사실 시장의 불안 요소로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때는 너무 좀 굉장히 심각하고 위기감이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조를 해서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는 뭐 사실 그게 적절한 영어 표현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포됐는데 사실 저는 하우스푸어를 무슨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공신력인 기관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무슨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하우스푸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작년에 들어와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 주로 등장했던 하우스4라는 것은 2005년, 6년에 주로 대출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원리금을 이제 갚아가는 이제 시점이 되면서 집값은 안 오르고 어떤 등등 하면서 이제 하우스4로 이렇게 전략이 되는데, 문제는 이 MB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더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돈을 빌려서 산 사람보다는 그 위에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지 않고 또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하우스4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어쨌든 5년, 10년간 일종의 전 시장의 구조조정이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여러 가지 입장도 갖춰올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개 지금 우리 새 정부가 이제 들었으면 이 주택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우스4 대책인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지분 매각, 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지분 일부를 이제 매각한 정도인데, 그래 되면 이제 공적 기관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도덕적 해임 문제라든가 이 공적 기관 자체가 또 재정적인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이거는 이게 주택 시장이 막 붐을 일으킬 때 쉽게 돈을 빌리고 또 쉽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하고 소유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준 기관과 돈이 빌린 자 사이에 먼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주거나 대출 조건을 달리해주거나 라는 것을 통해서 비용의 분담을, 고통의 분담을 1차적으로 문제를 익힌 당사자들이 먼저 저는 해결하는 것이 참 좋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지나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 정부가 하려는 그런 지분 매각 제도 같이 공적기관에 그런 지분을 맡겨가지고 어쨌든 공적기관이 조금 책임을 지는 조금 더 긴 호흡을 본다면 그야말로 그 주택을 더 이상 이제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해서라도 저는 그걸 매입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단계로 전하는 저는 충분히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꼭 토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죠. 네. 우선 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이제 조금 오해 여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MB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은 것은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이 늘은 그 이유가 꼭 주택 구매로 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주택 구매로 인한 것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가계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용으로, 왜냐하면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저도 받아보니까 신용대출보다도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신용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들이 이제 하우스4가 급증한 이후 자영업자의 실패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꼭 주택 구매 때문에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말씀. 절반 정도 어떤 상황이든 하우스4가 될 수 있는 네, 하우스4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박근혜 당선인과 관련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문재인 후보도 피에타 3법이 여러 가지 냈습니다만,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해법을 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지분의 일부를 이제 캔코 자산관리공사 같은데 매각을 해서 예를 들면 5억짜리 주택이면 2억의 대출금이 있다면 5분의 2의 이 지분은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이제 그다음 그 대출금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 5분의 3의 소유를 한다. 이런 상당히 이제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성 여부에, 실효성 여부에 좀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도 오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후보님도 상당히 괜찮은 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되었으니까 저 생각에는 그러한 좋은 대책들도 서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도 대단히 이제 그 새누리당하고는 좀 견해차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해법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MB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우스푸어에 발생한 원인은 이는 개인의 투자 실패이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우리 김규정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우스푸어가 발생한 원인이 물론 1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자가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투기꾼하고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은행과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고분양가 분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광고도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데는 이때는 DTI 규제가 지금은 있습니다만 당시는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오히려 동의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지점장 통해서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력이나 자금력에 한계가 있고 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내린다고 막 합니다만 사실 언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또 계속 고공행진한다. 네. 저 같은 전문가를 비롯해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 이제 집 사야 되거든요. 저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MB정부 특히 MB정부가 실책이 가장 큰 이유가 강력한 초강력 규제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지금 붕괴시키고 이렇게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현 정부가 여기에 개인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우스푸어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거 이건 저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결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뭐 제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저를 미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정책적으로 푼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구입하는 것은 엄연한 개인의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본 분들, 저축은행에서 손실 본 분들을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논리가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그동안 수익을 얻었다 하면 또 어느 누군가는 단기적으로는 또 손실을 봐야 되는 시장이 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막다 보면 그게 누적되고 쌓여서 어느 누군가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보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시장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을 입안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당선인에게 표를 안겨준 그 표심 가운데는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염원하는 그러한 표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분의 의견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먼저 주택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집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계산,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집값 안정을 바란다 해서 집값 안정이란 어떤 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랄 테고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길 바랄 텐데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순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뭐 실제적으로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영향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새 정부 출범 자체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뭐 마이너스가 되는 변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부양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집 마련 재정의 지원 지금 규모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뭐 생애 최초라든가 뭐 전세자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과거만큼의 영향력을 과연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직전에 뭐 참여정부라던가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뭐 대선 공약 당시에서부터 뭐 세종시의 개발이라던가 뭐 4대강의 개발이라던가 뭐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이나 SOC 사업들도 좀 지금 요번 이제 새 정권 출범 당시보다는 훨씬 많았고 그런 것들이 또 경기와 어우러지면서 시장에 굉장히 기대감이라던가 수요자들의 진입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줬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경기나 주택 가격 또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워낙 큰데다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공약이나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도 뭔가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나 복지 이런 차원으로 좀 더 이렇게 집결이 되면서 시장에 뭔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앞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가계부채라던가 하우스푸어 저도 이제 아까 주명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와 규모와 책임론 이 부분을 확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확실히 공약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지금 사실은 글로벌 경기에 여전히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대 하에서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면서 좀 심리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국내 부동산 경기도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기대감 정도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지금 김규정 팀장께서 이제 제대로 뭐 정확하게 잘 설명하셨고요. 지금 시장이 살아나려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불확실성은 구매 심리, 실수요자들조차도 집을 사지 않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타난 것은 가격 하락도 문제입니다만 거래가 급감한 것입니다. 거래 마비, 거래 실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시장의 가장 큰 지금 리스크는 그것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발생했을까? 뭐 이게 세계 경제 둔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구매력 저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함께 좀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해 시장을 좀 예측해 보면 다른 요인은 그러니까 뭐 실물 경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기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본다면 오로지 지금 시장이 의지할 것은 정책의 변화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정책 변수가 가장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이제 좀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높은 것은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거래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았고 또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뭐냐 그러면 취득세의 감면 연장을 발표를 공약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 사실상 폐지죠.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반대한다. 좀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사실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규제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까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지금 뭐 현재도 문제가 됩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 작년 연말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주택 거래량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10월과 11월, 12월 거래량도 상당히 늘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거래량이 늘었단 말이죠. 실제로 7만 천 가구 정도로 11월 늘고 회복됐고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제 이제 말씀은 주택 거래량이 살아났다는 것은 실수요자들 위주의 급매 위주의 거래지만 다소 심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처럼 세금 감면, 그다음에 규제 완화, 여기다가 시장 살리기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초기에 과시화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김 팀장 말씀하신 대로 상저하고 전약 후강 이래서 하반기 정도는 살아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도 과거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 10년 사이클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01년부터 2006년 말 7년 초까지 한 5, 6년 상승하고 나서 하락기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 그러면 지난 3, 40년의 주택 경기 사이클이 그러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6년째 하락하고 거거든요. 서울은 5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주택 경기의 사이클의 변화도 이제 순환 변동 주기상 올 때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는 경기가 좀 살아나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오해가 있을까봐 짚어드릴 내용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일단 종료가 됐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취득세 감면이 아니라 다시 네. 2%, 4%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복구가 돼버렸죠.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경기가? 취득세가 네. 올해 말까지 본래 반을 그 줄여서 2012년 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아니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인데 네. 그 주는 것에 지금까지 줄였던 것에 반을 줄였던 겁니다. 그걸 이제 없애는 거고 네. 올해 말까지 9억 이하에 대해서는 4%, 2% 감매주는 그 어떤 한시적 조치는 계속 유효합니다. 네, 9억 원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50%, 2%로 그렇죠, 내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2013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제 네. 결과만 보면 사실상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어쨌든 올해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이제 감면 연장 혜택이 없어지면서 없어졌죠? 네. 취득세가 2배 되고 실제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저도 어제 알아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35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12억 6천 정도 거래되던 것이 6천만 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됐고 이제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만 한 달 정도 사이에 지금 서울 강남과 이런 곳에서는 30평대 아파트 40평대가 5, 6천만 원씩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거래가 완전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되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약속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계속 강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올해 1월 1일부터 연장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공약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대혼란이 생긴 것이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매우 지금 왜곡시키고 있고 대혼란 상황에 빠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을 조만간 빨리 정부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소급 적용하겠다. 지금 1월에 이한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임시국회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의 리스크로 인한 거래 공백 이런 것들이 혼란을 되는 거는 좋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 빠르게 여야가 협조해서 이 지방세법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소급을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줘야 이 시장의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방 세수가 2조 9천억 원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조금 따져봐야 될 게 거래가 증가하면 세수의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준환 교수님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다 나온 것 같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박근혜 당선자께서 보면은 과거의 보수당에서 내놓는 정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이번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거의 어떤 후보자들보다 굉장히 솔직한 공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은 그런 공약들을 했기 때문에 네. 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임기 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까지 또 당선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정책을 내놓는 걸 보면 조금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좀 약간 실패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시장이 좀 침체됐던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이 도리어 뭐 좀 더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리어 그 실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그 고정원 원장께서는 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던 보금자리 주택이 이 주택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행복 프로젝트는 과연 또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문제점 없을까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새 정부의 이 주택 정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제가 제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정권이 바뀌면 지금까지 통계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정권이 바뀌는 그 초입에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 변화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만 할 뿐이지 네. 현실적으로는 별로 심리적 요인이 되는 별로 거죠? 약발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새 정부가 어떤 이제 정책적 성향을 띠느냐, 또 어떤 정책을 가느냐, 그다음에 어떠한 그 거시 경제적인 어떤 그 구조를 이제 갖게 되느냐, 뭐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새 정부 하에서의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여건을 이제 달리 조성하게 될 터인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새 정부는 조금은 신시장적인 이제 성향이 이제 두드러질 그렇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고종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정책들을 아주 단기적인 과거식 뭐 세제 감면이라든가 규제 완화 같은 것을 가끔씩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정책은 사실 경제 민주화 연동된 주거복지 정책이었죠. 그렇죠. 그런 양념으로 이제 내놨는데 사실 저는 그 어느 만큼 그 약속한 만큼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만큼 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지 또 실효성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MB 정부가 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예. MB 정부도 처음부터 가격 안정화, 거래 활성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차례, 한 17, 18차례 정책들이 되게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주택시장이 지금 안 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런 정책 가지고는 이제 주택시장을 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요번에 이제 그 후보자들 모두가 시장을 전통적인 어떤 공급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배제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그런 그 편익을 좀 증대시키는 일테면 그걸 주거복지의 이름으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주택 시장을 새롭게 활성화시키고 주택 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소재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주택자, 집을 갖고 있는 자, 그다음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격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는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민주화 일환의 여러 가지 어떤 주거복지 정책을 펴면서 그것의 연동과 부수적인 것으로서 시장의 어떤 거래 활성화가 돼야 되지 과거식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토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행복 프로젝트는 일단 그게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이 보금자 주택에 이은 충격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만큼의 효과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양적으로 본다면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철로웨이더 이제 혹은 이 철길과 관련된 뭐 철도 부지 위에다가 이제 덱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택을 건설하는 건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고 안전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뛰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이제 모든 주거지라는 면적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선으로 형성되면 기존 주거지와 굉장히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주거시설, 주거단지 내에 있는 각종 편익시설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뚜껑을 열어서 실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될 겁니다. 이미 2008년에 국토부가 유사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와 함께 2만 호를 철도 부지에다가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망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니까 1200호를 이제 공급해보려 해보니까 이 사업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많은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기본적으로 150만 호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15만. 예, 80만이 분양이 70만이 아마 공공이 될 겁니다. 예. 상당히 물량이 큰 것에 반해서 이 행복 주택은 우선 양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고 형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축소가 되거나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행복
기금이라고 있죠. 행복 국민행복기금. 그게 아마 18조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철길 위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용도로 다른 형태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에 따라서는 아마 조금은 주택 시장에 영향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조 교수님 말씀에 잠깐 조금 저도 왜냐하면 약간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걱정 없는 그 행복한 그런 주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세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행복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철도 용지에 말씀하신 대로 근데 20만 가구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총 40만의 공공임대주택 중에 20만 그 공공임대를 이 철도 부지 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드니까 임대료를 2분의 1에서 3분의 1 가격에 값싼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걸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인공대지를 조성하는데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게 지어졌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고 그걸 좀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또 실천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양천구 신정동의 교수님 보면 한 3천 가구가 이미 시범으로 한 건 아니지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실태 조사를 보면 이분들은 크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차피 이제 당선인의 아주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시행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나와 있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주 짧게 좀 김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 이 정책이 과거 일본에서 시행했던 정책하고 많이 닮았다 하던데 일본에도 도심에 이제 어떤 개발하면서 이런 임대주택 공급에 한정된 건 한정된 건 아니고요. 철도 위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건설하는 계획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심 재생 차원에서. 근데 결국은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소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실패 사례군요. 진행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박근혜 당선자하고 다른 건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부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고 원장님하고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결국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철도 위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되냐 이런 어떤 이런 문제가 아마 그렇죠.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가 나중에 있겠습니다. 결국은 덜미를 잡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차 오막살이.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큰 부분이 될 텐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다 보니까 지금이 과연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 의견들이 그동안 보도도 되곤 했습니다만 아무리 들어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기회에 내 집을 장만하려는 어떤 실수요자들 과연 장만할 때가 된 겁니까? 타이밍상?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 네, 개인적인 경기 전망으로 볼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반기를 좀 정책적으로 또 친시장적으로 좀 끌고 나가다 보면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소위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바닥 지점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바닥선에 접근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굉장한 급락이나 대형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적인 관점이나 이제 앞으로의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 또 주택 마련을 좀 단기간 어느 정도 자녀의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주거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든 필요하셨던 분들
부분들은 하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는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다르게 좀 보셔야 하는 부분은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내 이제 주택 공급량이라던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사회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좀 자산 투자 형식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마인드들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주느냐 이런 것에 기대해서 내 집 마련 시기나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하셔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인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전세로 사는 것과 이제 실제로 자가에 사는 것이 어느 것이 내가 더 그 자산을 운영하고 케어하기에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하는 이런 시기로 좀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정도. 예, 가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렴하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나 전세에서 매매로 가시기에 적당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김 팀장님보다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상반기가 결론은 상반기가 매수 적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당선인의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볼 수 이게 만약에 정책의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면 저는 볼 때 부동산 경기가 한번 약간 좀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책의 변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변화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하나 있고 하나는 다행히 금융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네요. 이제 금리가 내려서 기준금리가 2.75 되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이제 양적 완화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도 그런 데다가 재정 절벽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외적인 굉장히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G2라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특히 미국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 최근에 보도를 보면 거래량이 4 내지 5% 정도 증가하고 가격도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의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의 가장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이제 이게 지역과 평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올해 한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가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경제적으로 하기에는 적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서울 강남이나 재건축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은 이제 저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매와 공매를 이용한 그런 방법도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의 물량도 보면 올해는 위례 신도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판교라든지 광교 또 동탄 2 신도시 이런 데도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그래서 정리하면 집값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가시화된다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적어도 지금 정도에 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중에서도 낙폭이 큰 곳, 또 신규 분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건축 낙폭이 과대하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의 리스크가 있었어요. 30%의 이런 부분이 지금 소형 의무 비율이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로 인해서 작년도에 시장이 내내 혼란을 겪고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정책의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만큼 이제 본 기대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지분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회복할 수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요자이고 그다음에 도심권이고 이런 경우는 60에서 85 그러니까 2, 3인 가구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 근데 다만 집값의 3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은 다시 경기 예측이 빗나가면 위험이 커질 수 있죠. 부채 비율은 30% 네, 이내에서 상한선을 30으로 보죠. 아주 무리를 한다면 40%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로. 예, 상반기에 저는 적기온. 그러나 다만 정책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뭐, 네. 말씀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보수적이라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무리하게 특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좀 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집을 구입하실 때는 당장 내가 꼭 집이 필요한가? 과연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투자 수단이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집을 살 경우는 제가 좀 집을 좀 구입을 좀 말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만약에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같은 시장은 첫째 앞서가지 마라. 앞서서 판단하지 말고 절대 뒤따라가라. 다음에 과거에는 저희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큰 폭의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의해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많은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주택을 구입하셔도 결코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큰 손해를 보거나 늦지 않다. 이런 점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 탈출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기를,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셨고요. 원래 이분은 그러세요. 네. 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저도 우리 김 교수와 상당히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 신세대들은 아마 우리 같으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신세대들은 사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이게 언제 사연보다는 주택을 갖는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된다 보는 거죠. 뭐 과거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부모 세대들부터 유산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이미 주택정책은 사실은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안정정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일으키고 신호는 계속 또 이제 사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저는 결국은, 주택을 내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는 그야말로 개인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과거식으로 집을 사가지고 예컨대 그것이 집값이 오르고 재산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만 가지고 이 주택을 매입을 하기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중론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조금은 신중하게 낫죠. 신중하게 낫고 또 그리고 원래 어느 시점을 잡아간다면 그 경우는 저는 고원장 입장 따라갑니다. 원래 한다 그러면 투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많이 나든 적이 나든 간에 투자적 측면에서는 여건은 분명히 상방에 날 겁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가면 이 정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패턴의 효과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되면서도 약간의 일종의 움직이는 그 시장의 어떤 미동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 상승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아파트 같은 주택 공급이 한 40만 호 정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라든가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상반기 많이 그 분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가 조금은 낫지 않나 싶고요. 대신 그야말로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살 집을 샀겠다 그러면 그 경우는 어느 때도 괜찮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소유자의 시장이지 투기꾼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올해도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는데 이거는 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취득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집을 안 사면 다시 또 전세로 쏠리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고 수급을 고려하면 올해도 서울만 약간 이제 19,000에서 22,000 가구 정도로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날 뿐이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해도 전세난은 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저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서울과 수도권만 놓고 보면 그리고 앞서 이제 조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인이나 파주나 분당 우리가 과거에 말하면 예를 들면 파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버블7이라고 말했던 지역들이 있죠. 강남을 비롯해서 제가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강남 개포 주공도 그렇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40%예요. 그리고 용인 같은 데 수지라든지 보니까 대형 아파트 60에서 60평 이런 이상을 보니까 50% 빠진 아파트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럼 결국은 50%가 떨어졌다는 것은 MB정부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20% 올랐거든요. 감안하면 실질 하락률은 단지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마이너스 6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반토막이 난 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지역과 그 단지의 사정을 보면서 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실질 하락률을 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있어서. 뭐 개발 호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자면 개발 호재를 기대할 만한 곳이 남아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지역적으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든지 뭐 장점을 갖고 있는 곳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뭐 대형 개발 투자 재료를 가지고 접근하셨던 시장들은 2013년에도 이 사업 속도나 아니면 좀 적극적인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규모 서울 도심권 같은데 이제 대규모로 보시는 용산이라던가 아니면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택지나 신도시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판교라던가 위례 신도시라던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지리적인 또 상품 투자성 면에서 이제 좀 확실한 이런 재료가 있는 곳들을 빼고는 이미 2012년에 보셨던 것처럼 좀 입주할 때부터 빈집이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투자 재료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좋은 재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앞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집이 필요하고 이제 여유 자금을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개발 재료가 있는 곳들을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분양 쪽에서 사실 서울 시의 이제 주택 정책과 맞물려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확정된 일부 지역들 또 도심권에서도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뭐 뉴타운 몇 곳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제 마지막 뉴타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조사를 거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뭐 해당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분양 가격은 따져보셔야겠지만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수도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수도권 이제 남부권 중심으로의 택지들이 여전히 좀 상대적인 선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례 신도시라던가 판교의 이제 상업지 개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질문 중에 지금 뭐 수도권 질문하셨습니다만 지방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들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거의 한 2년 반 정도 부동산 지방 부동산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 주택 가격, 땅값 모든 것이 굉장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세가 이미 201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곳들도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곳들 이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의 이제 투자나 주택 구매나 이런 것들은 또 잠시 좀 조정기나 정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장기적인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침체기나 조정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지역 상품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는 거는 뭐 아마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인 접근이나 재료적인 접근보다는 개인의 이제 투자 가능성, 자원의 이제 비용의 이제 조달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기 아무래도 교수님들보다는 이제 우리 시장 전문가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말씀을 하나 드리. 김기준 팀장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데요. 지역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별로 이번에도 이제 개발 공약 같은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많지는 않았어요, 과거처럼. 근데 살펴보면 수도권 중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인천 지역에 좀 호재가 있어요. 인천에. 인천이 있고, 하나는 뭐 이번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택연금을 사전가입을 허용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60세에서 50세로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은퇴 후 주거 문제와 또 은퇴 후에 소위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좀 이게 좀 상당히 좋은 재료이고 참고가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GFC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아시안 게임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재건축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정책의 리스크가 있었죠.
박 시장이 모시고 나서. 근데 또 하나는 초과 이익 부담금에 대한 2년 부과 중단 조치가 좀 됨으로 해서 가격도 좀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좀 본격화될 수 있는 정책의 이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제거되어서 주민들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분양을 좀 놓고 보면 앞서 우리 김 팀장 하셨습니다만 위례 신도시하고 통탄 이 신도시를 포함해서 올해 예상되는 분양 물량이 약 73,400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와 좀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서울 도심에 저는 더블 역세권을 추천하고 싶어요.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 말고 네. 다세대 연립 같은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세가 매매 차이가 격차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장기 거주도 할 수 있고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나타났을 때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 주거 가치와 자산 가치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한 분씩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아까도 대체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그 전망을 각각 한 1분 정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김규정 팀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앞서도 전반적인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상저하고 전망, 약간 기대 섞인 전망들은 다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시장의 반응이나 실효 부분들은 사실은 당장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좀 조기에 빨리 실현이 되는 것들이 좀 기대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위 시장에 이제 회복할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혼란 없이 단기간 내에 빨리 종료가 돼서 하반기에는 좀 가격의 폭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안정되되 이제 거래 활성화와 주거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환 교수님. 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초겨울이냐 아니면 겨울이냐 초봄이냐 어떻게 봄을 맞이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가령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보면 그 가격 하락폭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폭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락 국면을 얼마나 단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이 추운 겨울을 보다 짧게 우리가 겨울을 짧게 만약에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내년부터라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회복해서 상승하는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회복하는 이런 개선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적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막다 보면 시장의 자율적인 어떤 그 기능에 의해서 회복이 안 되고 점점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장의 어떤 기능에 좀 맡겨둘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조 교수님. 저는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하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상저하고 이런 것은 기존 주택 시장, 부동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봅니다만 대세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은 이제 경미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개선의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을 보는데 저는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 같은 것이 아마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만 분명한 것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럼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과거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와 결부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합해서 융합적으로 아마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되살아나더라도 과거식의 일종의 그냥 유주택자라든가 공급자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구정훈 원장님. 저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가계 부채의 해결 없이는 주택 시장이 안정되거나 살아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당장 취득세 이 감면부터가 지금 벽에 부닥쳐서 상당히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불확실성과 불안감인데 이 정책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반전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회복, U자형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서 지금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 인수위가 출범했습니다만 맡기지 말고 여야에 적극 협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할 건 해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 정책의 공약에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2013년도 수도권 부동산 상반기를 중심으로 전망을 해봤는데 여기서 설전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도 저희 설전 이 시간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